내 인생을 복제하려던 20년 지기 미저리. 내 남편을 건드린 순간 끝장을 냈습니다. 너랑 나는 전생의 쌍둥이가 아니었을까? 혜지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전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제 옷을 따라 사고, 제 화장품을 똑같이 사고, 심지어 제가 지원한 대학과 전공까지 기어코 따라왔을 때도 전 그게 그저 저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의 귀여운 동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경의 끝이 제 신혼침대 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 남편의 휴대폰 화면 속 저의 20년 지기 절친이 보낸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와 똑같은 향수를 뿌리고 저와 똑같은 말투로 제 남편을 유혹하며 제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여자. 제 인생의 기생충이었던 그 여자의 추악한 가면을 오늘 여러분 앞에서 낱낱이 벗겨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6개월. 한창 달콤해야 할 신혼집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남편의 어깨가 평소보다 유독 처져 보였고, 그는 제가 차려준 된장찌개에 숟가락도 대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죠. 자기야,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제 물음에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잡은 듯 손을 떨며 제 앞으로 휴대폰을 밀어놓더군요. 여보, 나 진짜 이거 당신한테 말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자기 친구 혜지 씨,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어. 화면 속에는 카카오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20년 지기 친구 혜지였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릴수록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혜지 오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출근 잘하셨어요? 오늘도 화이팅. 남편 네. 혜지 씨도요. 형식적인 답변. 혜지 오빠, 다음 달 화자 생일이잖아요. 저랑 같이 쇼핑 좀 가주면 안 돼요? 화자한테는 비밀이에요. 남편 전 제가 알아서 살게요. 혜지 오빠, 저 남친이랑 결국 헤어졌어요. 너무 우울한데 남자 입장에서 조언 좀 해주세요. 오빠밖에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지금 회사 근처인데 잠깐만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다 뭐야?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혜지는 저랑 만날 때마다 남편 진짜 잘 골랐다. 오빠 너무 자상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뒤편에서 제 남편의 일상에 이렇게나 끈덕지게 파고들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백미는 오늘 퇴근길에 온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오늘 오후 혜지가 남편의 회사 앞으로 우연을 가장해 찾아왔고 억지로 남편을 카페로 끌고 가더니 헤어지자마자 보낸 문자였죠. 혜지 오빠,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관심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친구의 남편을 뺏으려는 불륜녀의 욕정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엔 소름 끼칠 정도의 확신이 차 있었거든요. 마치 자기가 내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그 당당함. 그제야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외면해왔던 불길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고백은 제가 그동안 정 많고 외로운 친구라 믿었던 혜지의 가면을 조각조각 부수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차마 제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저질스럽고 집요했죠. 여보, 사실 당신 화장실 갈 때마다
혜지 씨가 내 옆으로 바싹 붙어 앉는 거 너무 불쾌했어. 남편의 말에 따르면 제가 자리를 비우는 그 짧은 5분, 10분은 혜지에게 사냥 시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셋이 술을 마시다 제가 계산하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면 혜지는 기다렸다는 듯 취한 척하며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툭 기대곤 했답니다. 오빠는 쟤 어디가 그렇게 좋아? 사실 나랑 쟤랑 취향 진짜 비슷하잖아. 아니, 어떤 면에선 내가 오빠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는데. 남편의 팔뚝을 은근슬쩍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속삭이는 그 목소리. 남편이 당황해서 몸을 피하면 혜진은 오히려 더 해맑게 웃으며 에이, 오빠 너무 보수적이다. 우리 사이에 뭐 어때요? 라며 농담처럼 넘겼다더군요. 가장 소름 돋는 건 우울증 코스프레였습니다. 저희의 달콤한 데이트 때마다 혜진은 귀신같이 알고 전화를 걸어왔죠.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죽고 싶다. 지금 당장 누가 옆에 없으면 사고 칠 것 같다는 혜지의 울음 섞인 호소에 저는 바보같이 남편과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 그녀를 합석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혜지는 마치 제 남편의 진짜 연인이라도 된 양, 제가 모르는 남편이 사소한 습관을 챙기며 저를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저번에 보니까 이 메뉴 안 좋아하더라. 이거 말고 저거 시켜줄까요? 제 남편의 입맛까지 본인이 더 잘 안다는 듯 굴던 그 눈빛. 그건 친구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제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굶주린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간 혜지와 함께했던 20년의 세월이 하나의 거대한 기획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지는 단순히 저를 따라하는 친구가 아니라 저의 스페어, 즉 절 대체할 준비를 하는 복제 인간 같았으니까요. 나를 복제하는 그림자. 그 소름 돋는 시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저를 잘 따르는 조금 유난스러운 친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정이라는 예쁜 포장지로 싸기에는 너무나 기괴하고 습해져 갔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소품이었습니다. 제가 용돈을 모아 잡지에서 보고 고심 끝에 산 브랜드 립스틱을 처음 바르고 간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혜진은 제 자리로 찾아와 제 입술을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마치 유전자를 분석하려는 연구원처럼 말이죠. 그 시선이 너무 불쾌해. 왜 그렇게 봐? 라고 물었지만 혜진은 대답 대신 기묘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혜진은 파우치에서 저와 똑같은 립스틱을 꺼내 제 눈앞에서 보란듯이 발랐습니다. 어머, 이거 네가 바른 거랑 똑같은 거네? 대박, 역시 우린 통한다니까. 우리 수능 끝나고 커플링도 맞출까?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즉각적인 카피. 하지만 전 그때 혜지의 그 해맑은 광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저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의 과한 귀여움이라 치부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통째로 해킹하려는 예고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결정적인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직후에 터졌습니다. 저는 지독한 첫사랑의 열병을 안고 시련의 아픔을 딛기 위해 허리까지 오던 긴 머리를 단발로 싹둑 잘랐습니다. 이미지 변신을 하고 등교한 날, 아이들은 너 단발 너무 잘 어울린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전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혜지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칭찬 릴레이 속에서 혜지는 홀로 굳은 표정으로 마치 제 머리카락을 다시 붙여놓고 싶다는 듯한 살기 어린 눈빛으로 절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름 돋는 침묵의 이유는 며칠 뒤 밝혀졌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혜지를 보고 반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혜지는 제가 갔던 미용실에 가서
제가 머리를 자른 직후 찍어서 프로필 사진에 올린 걸 미용실 원장님께 보여주며 똑같이 잘라달라고 했던 겁니다. 단순히 길이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르마 방향, 층을 낸 정도, 심지어 제가 했던 펌 스타일까지. 거울 속에 제가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복제였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들이 저희 뒷모습을 보고 야, 누가 누구야? 뒷모습만 보면 진짜 쌍둥이 같다. 너네 옷까지 맞춰 입으면 부모님도 헷갈리시겠다. 라고 장난을 칠 때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쾌감의 표정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달랐습니다. 마치 인생의 가장 큰 과업을 달성한 사람처럼 양볼을 붉게 물들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더군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쌍둥이 같대. 우리 진짜 평생 이렇게 같이 살자. 내가 너고 네가 나인 것처럼. 혜지가 그 말을 하며 제 손을 꽉 잡았을 때 느꼈던 그 습하고 차가운 감촉.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혜지라는 이름의 그림자에 갇혀 제 향수 냄새조차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이제야말로 지긋지긋한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혜진은 저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고,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명문대에 충분히 합격할 점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대학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던 날, 처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제 이름 바로 아래에 적힌 이미지라는 세 글자. 혜진은 본인의 미래가 달린 입시마저 제 인생의 궤도에 맞춰버린 겁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음에도 굳이 제가 지원한 대학, 그것도 같은 과에 하향 지원을 해서 따라온 것이죠. 명단을 확인하던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그 서늘한 소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대박이지? 우리 진짜 운명인가 봐. 내가 너 없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 우리 전공 서적도 같이 사고 시간표도 똑같이 짜자. 해맑게 웃으며 전화를 걸어온 혜지의 목소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금방 혜지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제가 전공 강의를 듣고 있으면 혜지는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제 필기 습관부터 교재에 붙인 포스트잇의 색깔까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화장실을 가면 혜지는 문 앞까지 따라와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동기 중 한 명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기도 했죠. 혜지 쟤 말이야. 좀 무섭지 않아? 너 화장실 가서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 보고 다들 경악했어. 너 오늘 입은 블라우스도 저번에 네가 예쁘다고 지나가듯 말했던 거 아니야? 걔 오늘 그거 똑같이 입고 왔더라. 쟤는 내 친구가 아니라 네 인생을 대신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친구들의 조언과 걱정이 쏟아질수록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혜진은 단순히 겉모습만 따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팀 프로젝트 발표 자료를 어느샌가 제 노트북을 몰래 훔쳐보고는 제 아이디어와 거의 흡사한 주제로 먼저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둘이 단짝이라더니 주제도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하네? 누가 누굴 도와준 거야? 라며 웃으실 때 혜진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저희는 마음이 너무 잘 통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면 혜진은 다음날 바로 가입 신청서를 내밀었고 제가 친해지는 선배나 동기들에게는 저보다 먼저 다가가 우리 화자가 원래 좀 소심해서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라며 저를 의존적인 사람으로 깎아내리며 제 주변 인맥을 하나둘씩 본인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제 인생이 혜지라는 시커먼 늪에 점점 잠식되는 기분. 거울을 봐도 내가 나인지 혜지인지 헷갈릴 정도로
제 정체성이 흐릿해지는 공포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내가 사라져버릴지도 몰라. 저는 졸업식 날 혜지에게는 가짜 취업 소식을 알린 뒤 번호를 바꾸고 자취방을 옮겼습니다. 졸업장만 챙겨 도망치듯 연고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린 거죠. 그렇게 혜지라는 그림자를 떼어내고 드디어 제 진짜 인생을 찾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저리의 집착은 겨우 그 정도로 끊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몇 년간의 평화로운 단절 끝에 운명은 가혹하게도 혜지를 제 앞에 다시 데려다 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운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혜지의 사냥이었을지도 모르죠. 당시 저는 지금의 남편과 한창 뜨겁게 연애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팔짱을 확 끼며 어깨를 기대왔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향수 냄새. 돌아본 곳엔 혜지가 생긋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진짜 인연인가 봐. 나 이 근처로 직장 옮겼거든. 근데 너 여기서 뭐 해? 설마 남친 기다려?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천연덕스러운 말투. 제가 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던 것에 대한 서운함이나 원망은커녕 다시 저를 찾았다는 희열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제 남편을 본 혜지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죠. 우와, 오빠가 남친이에요? 너무 멋있다. 너 진짜 능력 좋다? 오빠, 제가 20년 지기 쌍둥이 같은 친구인 거 아시죠? 앞으로 저랑도 친하게 지내요. 그날 이후 혜지는 제 일상에 다시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혜지의 만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기가 부케를 받겠다. 가방 순위를 하겠다. 신혼여행지는 무조건 본인이 추천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며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20년 친구인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데? 라며 가스라이팅을 서슴지 않았죠. 결혼식 당일 혜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신부인 저보다 더 튀는 연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제가 화자랑 분신 같은 친구예요. 오늘 화자 너무 예쁘죠? 제가 골라준 스타일이에요. 라며 자기가 주인공인 양 떠들고 다녔습니다. 제 남편과 사진을 찍을 때는 제 팔을 슬쩍 밀쳐내고 남편 옆자리에 바싹 붙어 서서 기괴하게 웃더군요. 결혼 후에도 혜지는 저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오더니 주말마다 남친이랑 헤어졌다.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는 핑계로 저희 데이트에 기어코 끼어들었습니다. 셋이 밥을 먹을 때 제가 화장실이라도 가면 남편의 팔뚝을 은근슬쩍 만지며 화자는 참 복도 많아. 나였으면 오빠 같은 사람 절대 외롭게 안 할 텐데라며 여지를 줬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남편이 내민 그 고백 문자를 본 순간 제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오빠,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남편이 보여준 그간의 만행들.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남편에게 치대고 취한 척 어깨에 기대며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던 그 여우짓들을 전해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동안은 정이 많아서 나를 너무 좋아해서라고 치부하며 넘겨왔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지는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파괴하고 제 자리를 뺏고 싶어 하는 인생 기생충이었을 뿐입니다. 그래, 혜지야. 네가 그렇게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했지? 그럼 네가 망친 내 인생의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줄게. 열이 머리끝까지 뻗친 저는 더 이상 울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고 냉철하게 20년 묵은 쓰레기를 치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제 손에 꽉 쥐고 저는 곧바로 제가 아는 모든 단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제 그림자로 살며 제 취향, 제 옷, 제 대학, 이제는 제 남편까지 훔치려던 그 추악한 미저리.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미친 집착을 끊으려면 서서히 멀어지는 걸로는 안 된다. 완전히 차단해야겠다. 20년 묵은 기생충을 박멸할 시간입니다. 저는 제 복제 인간의 사회적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듣고 난 뒤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더군요. 대신 손이 떨릴 정도로 차가운 분노를 가라앉히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에게 가장 무서운 무기는 감정이 아니라 정리된 증거니까요. 저는 먼저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고등학교 동창 방과 혜지가 기어코 따라 들어왔던 대학교 과동 기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혜지가 남편에게 보낸 관심 있으면 연락달라는 고백 문자와 그동안 안부를 빙자해 보냈던 질척이는 문자들, 그리고 남편이 몰래 녹음해 두었던 혜지의 여우짓 음성 파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미저리 리포트를 올렸습니다. 얘들아, 20년 친구인 혜지가 내 남편한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보낸 문자야. 나랑 쌍둥이 같다더니 내 남편까지 탐날 줄은 몰랐네?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내 인생, 이제 너 다 해. 근데 그 대가는 치러야지? 폭탄이 투하된 직후 고요하던 단톡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초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올라오며 카톡 알림음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소름이고 닭살 돋았어. 너 화자 결혼식 때 신부보다 더 하얀 옷 입고 올 때부터 알아봤다. 너 진짜 병이야. 너 대학 때 과제 베끼다 걸려서 화자 곤란하게 만들더니 결국 친구 남편까지 건드려? 혜지는 읽음 표시만 뜬 채 아무 말도 못하다가 5분 뒤 비겁하게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친구들의 핸드폰에 저장된 뒤였죠. 단체 카톡방에 투하된 폭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응징의 불길은 혜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으로 여겼던 그녀의 직장으로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20년 지기 멤버 중 한 명이 혜지와 같은 대기업, 다른 팀에 근무 중인 대리였습니다. 평소 혜지의 기괴한 집착을 안 좋게 보던 그 친구는 제가 올린 증거 사진과 대화 캡처본을 보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런 쓰레기는 우리 회사에 발붙이게 두면 안 돼. 그날 오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회사 사내 게시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시간 우리 회사 기획팀 복제 미저리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이죠. 글에는 혜지가 제 인생을 어떻게 복사해 왔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남편에게 보낸 추악한 고백 문자까지 모두 모자이크 없이 박제되었습니다. 혜지가 평소 제 말투와 스타일을 그대로 복제해 교양 있고 능력 있는 여성 코스프레를 하며 쌓아온 이미지는 한순간에 남의 인생을 탐내는 기생충으로 전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선물한 스타일의 정장을 빼입고 출근한 혜지를 맞이한 건 평소와 같은 인사가 아니었다더군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다스럽던 공간은 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대놓고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와, 대박. 저 얼굴로 친구 남편을 꼬셨다고? 소름 돋아. 저 옷도 친구 거 따라 산 거라며? 어쩐지 평소의 말투가 이상하게 연극 톤 같더라니. 다 연기였던 거야? 진짜 무섭다. 점심시간 평소 주변을 에워싸던 동료들은 단 한 명도 없이 혜지는 텅 빈 구내식당 한 구석에서 식판을 든 채 혼자 앉아 있었지만 주변 테이블 사람들은 그녀가 주변에 앉자마자 도망치듯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과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 그건 혜지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한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결정타는 상사의 호출이었습니다. 혜지를 아끼던 팀장은 차마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어요. 사내 불륜 시도와 명예훼손 논란. 우리 팀은 더 이상 이매지 씨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좋게 나갈 때 짐 싸세요. 권고사직.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혜지는 하색이 되어 매달렸습니다. 팀장님, 이거 다 오해예요. 친구가 저를 질투해서 꾸며낸 일이라고요. 끝까지 발악하는 그녀의 모습은 우아한 커리어 우먼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추락한 한 마리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보안 요원들의 감시 아래 개인 짐을 박스에 담아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수백 명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선물했던 구두를 신고, 제가 추천했던 가방을 든 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담고 싶어 했던 정품의 인생에서 영원히 추방당했습니다. 박스를 들고 터덜터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혜지의 뒷모습은 20년 전 복도에서 제 뒷모습을 보며 쌍둥이 같다며 좋아하던 그 아이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혜지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세상 모든 인맥이 끊긴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날 밤, 저희 집 현관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인터폰 너머에는 제가 알던 혜지가 아닌 낯선 괴물이 서 있었거든요. 초췌하다 못해 눈은 퀭하게 파였고 저를 따라 하느라 정성스럽게 세팅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엉망이었습니다. 화장은 번져 검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그녀는 제가 산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한때 본인의 보물 1호라며 자랑하던 그 비싼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나와 나오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20년이야.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네가 내 인생을, 내 커리어를 송두리째 박살냈어. 네가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아파트 복도 전체에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톱으로 긁어대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 하지만 저는 문고리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불을 끈 채 서늘하게 빛나는 인터폰 화면 속 혜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지야, 넌 나를 좋아한 게 아니야. 넌 그저 나를 질투해서 내 껍데기를 갖고 싶어 했던 거지. 네가 지금 박살났다고 울부짖는 그 인생. 그거 정말 네 거가 맞니? 제 말에 혜지가 멈칫하며 화면을 쏘아봤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입은 옷, 네가 바른 립스틱, 네가 다니던 회사, 심지어 네가 탐냈던 내 남편까지. 그중에 네 취향으로 고른 게 단 하나라도 있어? 넌 20년 동안 내 그림자로 살면서 네 진짜 색깔은 다 잃어버렸어. 네가 망친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네 그 뒤틀린 욕심일 뿐이야. 혜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실성한 듯 웃으며 다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어울렸어. 내가 더 예뻤다고. 오빠도 결국 나를 선택했을 거야. 그 처절한 망상을 끊어내기 위해 저는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평생 나 따라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제 내 진짜 인생을 살아봐. 아, 참. 깜빡했네. 넌 20년 동안 나를 복사하느라 네 진짜 인생 같은 건 만든 적이 없었지? 네 인생은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였어. 이제 그 텅 빈 구멍 속에서 평생 갇혀 살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경찰에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경찰들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혜지의 비명 섞인 욕설과 울음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터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틱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 속 혜지의 일그러진 얼굴이 암전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계를 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20년 동안 기생해온 검은 그림자를 영원히 삭제해버리는 의식이었죠. 그날 이후 혜지는 제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지인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에게서 혜지가 지방의 작은 공장에 취업했다느니, 이름을 개명했다느니 하는 풍문이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가짜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단체 카톡방은 폭파되었고 혜지는 회사까지 그만두며 저희 주변에서 영원히 사라진 듯 보였죠. 하지만 혜지의 집착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늪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휴대폰이 야심한 시각에 진동했습니다. 발신인 제한 번호로 온 짧은 문자 한 통. 오빠, 화자가 저한테 한 짓 보셨죠?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오빠는 제 진심 알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목소리 듣고 싶어요. 연락 안 주면 저 정말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남편은 질린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제게 폰을 건넸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신락 같은 동정심마저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혜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채 두 번도 가기 전에 전화를 받더군요. 남편인 줄 알고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역시 연락 줄 알았어. 나야, 혜지야.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수화기 너머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르기도 잠시. 혜지는 곧바로 비명을 지르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통화 내용 전부 녹음 중이야. 증거 수집 중이라는 소리야. 내가 20년 우정 생각해서 동창들한테만 폭로하는 정도로 끝내주려고 했거든? 근데 네가 내 자비심을 발로 걷어차네. 뭐, 자비? 네가 내 인생을 박살냈는데 박살난 건 네 인생이 아니라 네 망상이야. 잘 들어, 이매지. 저는 미리 준비해둔 법적 절차들을 하나하나 읊어주었습니다. 30대 후반, 사회생활 할 만큼 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정확히 짚어줬죠. 1번, 민사 손해배상 소송. 우리 부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얼마를 물어내야 할지 변호사 상담 마쳤어. 네 퇴직금, 그거 내가 다 가져오게 될 거야. 2번 스토킹 처벌법. 지금 네가 보낸 문자들, 그리고 남편 회사 앞에 찾아온 거 전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이야. 벌금으로 안 끝나. 빨간 줄 긋게 해줄게. 3번 접근금지 및 보호명령. 당장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이랑 신변 보호 요청 들어간다. 내 남편, 내 집, 내 직장 근처 베갯만 얼씬거려도 넌 바로 유치장애인이야. 너 정말 이럴 거야? 혜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떨림을 즐기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 정말 이럴 거야. 아니,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네가 내 인생의 스페어가 되고 싶댔지? 그럼 내 인생의 법적 책임도 네가 다 져봐. 한 번만 더 연락해. 그땐 인터폰 너머가 아니라 법정 피고인석에서 보게 될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집안에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지에게선 단 한 통의 문자도, 단 한 번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혜지가 사라진 뒤 제 삶은 비로소 온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 향수 냄새를 공유할 필요도,
제 스타일을 도둑 맞을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혜진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마당에 마지막 남은 자유마저 감옥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았겠죠. 남편은 그날 이후 제 곁을 더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저는 혜지가 그토록 갈구했지만 끝내 갖지 못했던 진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제 인간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오직 정품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이죠. 제 인생의 그림자였던 혜지는 그렇게 스스로의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오롯이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제되지 않는 오직 나만의 삶.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미저리 같은 친구 덕분에 역설적으로 깨닫게 된 셈이죠. 가짜는 결국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빛을 탐내는 그림자가 있다면 주저 말고 그 어둠을 도려내세요. 진짜 인생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니까요. 주변에 혹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따라 하려는 그림자 같은 친구가 있나요? 조심하세요. 그 그림자가 당신의 빛을 삼키려 할 때 망설임 없이 불을 꺼버려야 합니다.